말씀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장 1절 말씀 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한두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난주에 이어서 시대의 도전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는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조 또는 세계관, 문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간 우리를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호수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강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강물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애써서 힘들여서 노를 젓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넉줄을 놓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의 흐름과 사조에 그냥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로 가야지, 그리고 의지적으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이 시대의 흐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여러 번에 걸쳐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여간 대표적인 것만 들면 황금만능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문화막시즘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문화막시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막시즘에 대한 설교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교회에서 성경 얘기를 해야지 왜 막시즘 얘기를 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것,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그 흐름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 이슈라든지 아니면 페미니즘에 대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그것의 본질이 뭔지, 그것이 어떤 생각에서 어떤 뿌리로부터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죠.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걸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마귀가 장난치는 건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화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설교하기는 그렇게 적당한 내용은 아닙니다. 공격받을 위험성도 많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 문화막시즘이 이제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고목사가 음모론을 주일날 설교했어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담이 되는 설교긴 한데, 사실은 이 음모론에 대한 건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눌 텐데, 오늘 나누는 얘기는 그냥 정확한 팩트에 그냥 기초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있었다,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이거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 찾아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다 나오고요. 저서도 나오고, 저술된 책들도 다 번역돼가지고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이나 전부 비치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음모론으로 말한다면 그게 음모론이죠. 있었던 걸 없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팩트고요. 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상들이 있잖아요. 동성애 이슈부터 젠더 이슈, 페미니즘 이슈, 하여간 팩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지적 자살이지요. 그거 존재하는 걸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런 사조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자 정부나 아니면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요거를 이렇게 뒤에서 기획하고 주도해서 전 세계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조금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확인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음모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런 중심이 있어서, 어떤 센터가 있어서, 감추어진 문화막시즘 센터와 태스크포스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디센트럴라이즈된,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조에 기초한 문화운동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탈중심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 자체를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그건 지적 자살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없다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음모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물론 거기다가 문화 막시즘이라는 얘기를 넣는 것이 맞느냐 안 느냐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다루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막시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런데 그냥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문화 막시즘이라고 부른다. 뭐 그게 무슨 음모론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부르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음모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해석하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뒤에서 조작하는 누군가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 조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전체를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그건 지적 자살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없어 뭐 이러고 있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일어나는데 그럼 동성애 이슈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뭐 그 세계에서 페미니즘 이슈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지적 자살이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 팩트들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뿌리는 뭐고 그 밑에 있는 사조는 뭐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미혹에 휩쓸려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미혹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감히 주일날 막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화 막시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적인 막시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막시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19세기 독일의 칼 마르크스와 그의 동료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주장한 사회 변혁 이론입니다. 자, 뭐 여러분 익숙히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또는 뭐 공산주의 혁명 이론 다 알고 계실 텐데, 자,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전을 이제 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진화론적인 사고관에 기초하고 있는데 사회가 더 발전, 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 조금 더 정확하게는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서 나오는 분노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고 있거나 또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사회는 변화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족하고 있는데 이게 왜 바꾸겠어요? 그냥 쭉 가겠지.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만인 사람들, 이 불평등 때문에 착취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불만족에서 나오는 분노, 그 분노가 결국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막시즘의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막시즘은 유물론에서 시작합니다. 자,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오직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그 물질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라고 하는 건 실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물질밖에 없는데 뇌라고 하는 물질에서 일어나는 전기 호르몬 물질 반응이 그냥 정신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마르크스는 정신세계, 그걸 이제 철학자들은 이제 상부구조, 하부구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상부구조는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교, 사상, 문화, 법, 정치 같은 이런 상부구조가 있고, 하부구조는 그냥 물질세계. 그래서 그러니까 마르크스에 의하면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생산력, 생산관계 뭐 이런 것이 이제 하부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크스의 주장은 뭐냐면 상부구조, 정신세계가 하부구조,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과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근데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그러니까 특별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 당연히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믿죠. 우리의 정신 세계 또는 우리의 사상, 종교, 뭐 신앙,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의 구체적인 구조들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물론에서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신 세계는 그냥 물질 세계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느냐, 누가 생산 시설을 독점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구조들이 정신 세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유물론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와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바꿔야 되겠어요? 하부 구조를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뀌면 위에도 그냥 따라서 바뀐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작점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를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구조가 있으면 정신세계는 상부 구조는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게 이제 마르크스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크시즘은 인간을 철저히 물질에 속한 존재로 보는 유물론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문화 마르크시즘도 동일한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시작부터 이 마르크시즘은 성경과는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는데 마르크시즘은 하나님은 없다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세상 사조들은 다 반성경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고 다 반성경적이긴 한데 이런 다른 주장들은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의 가치에서 벗어나는데 마르크시즘은 시작부터 그거를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물질이 전부다. 를 전제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거리만 놓고 본다면 성경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어쩌면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조들도 물론 당연히 성경하고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거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리를 놓고 보면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마 마르크시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급투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부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자, 마르크스는 그 원동력을 계급투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는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것을 이제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부르조아는 자본가들이고 프롤레타리아는 노동가들이고 하여간 이 두 계급의 갈등이 사회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기본적으로 정반합이라고 하는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관에 이제 기초하는데 뭐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죠.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반합이 있는데 정하고 반이 있어서 막 싸우다 보면 좋은 걸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가치들, 체제, 사상 뭐 이런 것들이라면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라면 정밖에 없으면은요 당연히 이게 계속 가겠지. 그러니까 중간에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게 있어야 얘가 계속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길 거고. 그래서 이 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모순들이 있는 것을 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싸워주고 갈등이 일으켜야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합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한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얼개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얼개고요. 자, 그렇게 이 마르크시즘은 사회 변화의 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거예요. 이 정반의 갈등과 분노가 있어야 사회가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아무도 분노가 없어. 모두 다 해피해. 지금 난 우리 사회가 너무 해피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냥 계속 정체된 상태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분노가 있고 지금 뭔가가 해간 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을 때 이 분노가 사회를 다음 단계로 가게 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구조입니다. 자, 셋째, 착취예요. 자, 마르크시즘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생산한 것만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못한 걸 가져가고 남는 게 잉여 생산인데, 그러니까 잉여 가치인데 그 잉여 가치는 자본가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취죠. 내가 노동한 것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남는 잉여 가치는 다 자본가들이 가지고 가니까 이런 착취의 구조 속에 있다. 네 번째로는 그래서 자본주의는 붕괴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체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결국 붕괴하는데 이 모순은 뭐냐면 잉여 가치를 자본가들이 착취해 가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자본주의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예. 그 노벨 경제학상 탄 21세기 자본 그 토마스 누가 쓴 건데 하여간 그 책에 보면 결국 이 자본 생산력이 노동 생산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돈을 투자해서 버는 돈이 몸으로 일해서 버는 돈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을 벌게 되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동해도 이 수익률을 못 따라가니까 당연히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모순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런 이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임계점에 다다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못 참겠다 바꾸자 그러고 들고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임계점에 다다르면 이제 노동자들이 그 불만을 품고 혁명을 일으키게 되므로 자본주의는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자본주의의 붕괴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의 양극화가 임계점에 달하면 결국 노동자들의 혁명을 일으켜서 기존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혁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기득권 측이 순순히 권력을 내어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편한데, 이미 돈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 힘 다 가지고 있는데 내놔 그런다고 내놓겠습니까? 당연히 안 놓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놓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혁명이 필요하고, 혁명은 이건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혁명이 아니면 절대로 이거를 내려놓을 리가 없다는 거죠. 뭐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내놔 그런다고 해서 내놓겠어요? 뭐 사회제도 바꿔 그런다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지요. 그러니까 혁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는 누군가가 공산주의 시스템과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독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혁명도 그렇고 혁명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질서를 셋업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공산주의 시스템을 만들고 분배 규칙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누군가가 독재를 통해서 만들어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우르르 다 무너뜨렸어요. 그럼 혁명 일으킨 사람들은 노동자들인데 거기서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조화로운 세계가 만들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혁명으로 무너지면 더 무질서한 세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화로운 공산주의 시스템을 얹기 위해서는 한 놈이 확 휘어잡아가지고서 독재를 통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분배 규칙도 만들고 그래야 이제 공산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중간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독재를 통해서 완성된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상적이고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독재는 사라지고 이상적인 유토피아에 이르게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상이 이제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공산주의 독재까지는 등장했는데 이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평화로운 유토피아에 이른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거죠. 독재를 내려놓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데 한번 권력을 잡았으면 왜 내려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모순이게 말이에요.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있으면 강제로 내려놓게 하는 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내려놓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 독재를 잡았어. 그러면 이 사람을 끌어내릴 세력이 없는데 얘는 그냥 내려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모순이죠. 기득권을 잡고 있으면 안 내려놓는다며.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독재가 생겼는데 이 독재는 그냥 스스로 내려놓겠냐고. 이거 안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끌어내리기 전에 안 내려놓는 건데 이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벌써 자기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인간이 죄인인데 권력을 잡았는데 왜 내려놓습니까? 당연히 안 내려놓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났지만 그런 나라는 지금까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적인 막시즘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상은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혁명을 일으켰고 20세기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소련이 이제 1990년대에 붕괴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경제 시스템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이 막시즘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소위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자, 문화 막시즘은 마르크스주의의 한계와 함께 시작합니다. 제가요 사실 막시즘을 주일날 설교할 거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이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막시즘을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이미 마르크스 그 주의는 90년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90년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졌고 중국도 이제 중도 공산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경제 시스템에서 부분적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이건 이미 끝났어. 실패한 것이 증명됐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동성애 이슈가 이제 거세지고 또 페미니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또 세월호, 이태원 사건 뭐 이런 걸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현상인 듯 하면서도 익숙한, 뭔가 새로운 현상인 것 같은데도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쭉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사회 현상들이 사실은 막시즘과 철학적 흐름을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시즘과 철학적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화 막시즘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 막시즘은 마르크스주의의 한계 또는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몇몇 나라들에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중국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전 세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가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유럽에서도 변방이라고 하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뭐 그 당시만 해도 그 농업 중식의 후진국이었으니까 거기서만 혁명이 일어나지 그리고 뭐 남미나 이렇게 좀 가난하고 이런 나라들만 혁명이 일어나지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가장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서유럽에서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생각보다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견고한 거예요. 생각보다 견고해서 그렇게 쉽게 막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그 이론과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통한 정치 경제라는 사회적 구조 변화보다도 선행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교회, 학교, 미디어 등을 통해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치, 문화들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따라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구조만 바꾸자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구조만 사회 시스템만 자본주의에서 이제 공산주의로 갑시다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먼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예술, 교회, 학교, 미디어 등에 파고들어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치들이 먼저 바뀌도록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들이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서구 사회를 지탱하는 그래서 마르크시즘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가 뭔가 그 핵심을 봤더니 오랜 세월 동안 서구 사회의 가치를 구성해온 기독교도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크시즘 또는 문화 마르크시즘은 시작부터 기독교에 대한 것을 타겟팅하고 시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타겟팅도 물론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종교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그 가치,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메인 타겟팅을 했던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이 가치관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정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여성의 역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뭐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여성의 역할, 그 다음에 뭐 국가에 대한 충성심, 하여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뿌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굉장히 강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선 잘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저항을 하니까 여기를 먼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화 막시즘은 시작부터가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허물어야 된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대적인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사조들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마 이 막시즘 계열의 사고들일 것입니다. 자, 이것을 초기 문화 막시즘의 이론가였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은 제도권으로의 긴 행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도권으로의 긴 행군. 이 그람시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공산당이 있죠. 그것을 창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마르크스 사상에 기초한 세계관 또는 문화가 제도권의 주류가 되어야,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르크스의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정치 사회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공산주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의 생각이 지금은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어휴 저거 너무 위험해, 어휴 저거 반사회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는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이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기 있는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사회의 주도적인 문화와 가치가 되는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그 긴 행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류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사회 정치적인 변화를
그러니까 묘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으로의 긴 행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한 번에 힘을 모아서 혁명을 이루는 기동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회 속의 침투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가는 진지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공산주의 그 혁명의 방법론은 두 가지가 있죠. 기동전과 진지전인데, 이런 거 아세요? 기동전과 진지전이 있습니다. 기동전은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뭐냐면 적의 적은 친구라는 거예요. 적의 적은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득권 세력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기득권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뭐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 무슨 그러니까 불교든 이슬람이든 하여간 적의 적은 다 친구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연합을 시켜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동전이고요. 진지전은 뭐냐면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면 그럼 서두르지 말고 사회에 깊숙이 뿌리 깊이 교육, 문화, 미디어, 법 쪽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서 진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튼튼한 진지를 만들고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지 간에 그 안에서 버티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바꿔나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지전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 진지전을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서 제도권으로의 긴 행군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자, 우리나라만 이제 생각해봐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요, 공산당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뿔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도깨비 막 빨갛고 여기 뿔났고, 주사파 그러면 미친놈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치 귀신 보듯 마귀 보듯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지나면서 공공도서관에 주체사상에 대한 책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80년대 90년대까지 금서였거든요. 이게 다 들어가 있고, 또 김정은 장군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막 이렇게 붙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뭐 저래? 그러던 것들이 점점점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도 있나 보다 이렇게 바뀌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사회에 있나 보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도권으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도 안 돼 저런 미친놈 막 뿔난 도깨비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보다. 이게 뭐예요? 30년 동안 진지전을 했던 열매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했던 제도권으로의 긴 행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문화적 헤게모니 장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잡고 있는 헤게모니를 뺏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학계, 문화, 미디어, 교육, 법조계 등 각 사회 영역에 침투해서 이 마르크스의 사상으로 대중을 오랜 시간에 걸쳐 계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화적 헤게모니죠. 자, 또 다른 문화 막시즘의 초기 이론가는 헝가리의 게오르거 루카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1971년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 사람이죠. 자, 그는 문화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기존의 문화와 질서를 해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 학교의 권위, 가정에 대한 가치, 국가에 대한 충성, 성에 대한 윤리 등을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헝가리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는데, 문화부 장관을 하면서 급진적인 성교육을 도입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프리 섹스를 유도합니다. 자,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문화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 테러리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데, 이 말을 사용한 것이 이제 그 정반, 떼제, 안티떼제 이 구조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문화를 테러로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윤리와 도덕을 흔드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지전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세우려면 기존의 것이 좀 흔들려야 이걸 세울 수가 있지. 기존의 것이 아주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뭐 진지전을 어떻게 합니까? 진지를 파려고 해도 좀 뭔가 흔들려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거기다가 진지를 파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지. 이게 아주 견고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충실해. 그럼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기존의 질서와 가치들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윤리와 도덕을 흔들어서 사회적 정체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그 다음 그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의 첫 단계는 뭐냐면 기존의 전통적 질서에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중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래서 폴리아모리라든지 이런 얘기들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시도되는 거죠. 왜 꼭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뭘 해요?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외국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주류 언론에서 인터뷰했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두 남자와 두 여자가 남편 둘 아내 둘이라는 거예요. 남편 둘 아내 둘,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뭐 그런 거. 이게 뭐예요? 이 기존의 질서를 이제 흔드는 거죠. 자, 기존의 질서가 견고하면 새로운 문화적 변화를 이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자, 이런 이들의 사상은 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불리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계승되는데,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던 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이제 그런 학문적인 연구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발전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의 영향은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활발한 데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한국쯤 되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한국에서 이제 미국은 지금 아주 꽃을 피우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조금 지나간 사조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조금 지나간 사조로 인식이 돼서 뭐 이제 문화 막시즘의 황혼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유럽에서는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미국하고 한국에서는 지금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문화 막시즘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자, 문화 막시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와 매체는 그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문화가 있고 매체가 있으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이 문화와 매체라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매체를 통해서 계속 자본주의 가치관들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서 뭐 가정의 아름다움 같은 거 감동을 계속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되죠? 가정은 중요하고 저걸 지키는 게 너무 아름다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내면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나 매체라고 하는 것은 뭐 교육도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제 교육, 문화, 매체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은 단지 경제적 착취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와 교육과 예술들을 통해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요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가치, 그리고 그 많은 부분은 이제 성경에서 기인한 가치들인데, 뭐 부모에 대한 존경,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생활, 뭐 그 다음에 아내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강요당한다는 거예요. 강요당한다는 표현이, 하여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런 가치들에 계속 동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미디어들을 통해서 사상, 문화, 가치 등이 내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화된 가치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경제적인 착취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억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종차별, 그다음에 성소수자 억압, 여성차별, 뭐 그런 사회적인 억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억압의 이유가 뭐라고요? 내면화된 문화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뭐예요? 이런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한다. 그럼 사람들은 그건 이상한 거야. 역겨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내면화되니까 차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문화적 해방이 경제적 해방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자기가 일한 것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노동 착취 현실이 있는데, 이것을 해방시키자고 하는 게 이제 막시즘인데, 이것만큼이나 사회적인 문화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소수자, 그다음에 여성들, 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도 그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막시즘이 노동자들이 받는 경제적인 억압을 중심으로 한 혁명에 집중했다면, 문화 막시즘은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 성차별, 인종차별, 성적 지향성 등에 집중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적 억압에서부터 해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 막시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론적인 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 막시즘의 실제적인 영향은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봅시다. 대표적인 거는 뭐니 해도 젠더 이슈일 겁니다. 젠더 이슈.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약간 젠더 이슈 또는 페미니즘, 아니면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라고 부르는데, PC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차별,
뭐 이런 문제들. 인종차별 문제는 과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과거는 이제 백인들이 소수민족이나 이제 흑인들이 이렇게 차별하는 걸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차별을 통해서 백인들이 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뭐 Black Lives Matter 뭐 이런 것 같이 흑인들은 무조건 옳아요. 그다음에 백인 남성은 무조건 틀렸어요. 뭐 이런 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동성애로 대표되는 젠더 이슈는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여성 차별에서부터 시작한 페미니즘은 이게 남녀 평등이라는 여성 운동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는데, 원래 페미니즘의 시작은 여성의 권리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정치적인 참여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여성에게도 글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뭐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남녀 평등 운동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발전해 가냐면은 이게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차별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성의 구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구별 자체를 없애야 된다 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게 지금 페미니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급진적 페미니즘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평등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지금 성 자체를 해체시켜야 된다. 남녀의 성을 구분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별은 자기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 이게 제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두 개로 성을 구분하지 않고요, 58가지인가로 성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좀 옛날 생각이고, 지금 계속 새로운 성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60개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알아봤을 때만 해도 58 genders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58개의 성이 있다고. 근데 지금은 아마 60개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성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남성, 여성 물론 있고요. non binary, 그다음에 gender fluid, 아젠다, 빅젠다, 트랜스젠더, 팬젠다 60개가 넘습니다. non binary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둘 다 non binary. 그러니까 바이너리는 이진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거. 남성, 여성, non binary 없다. 뭐 그런 거고요. 젠더 플루이드가 재밌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바뀐다는 거예요. 어제는 남성, 오늘은 여성. 그래서 젠더 플루이드고요. 젠더는 뭐냐면 젠더가 없다는 거고요. 빅젠더는 뭐냐면 두 가지 성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트랜스젠더는 말겠고, 팬젠더는 뭐냐면 여러 성별들을 동시에 쥐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부인하고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성은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여성으로 만드셨어. No way, 난 거 동의 안 해. 성은 내가 결정할 거야. 정확히 선악과죠. 정말 정확히 선악과입니다. 그걸 이제 기치로 등장합니다. 자, 이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 올바름, 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마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혐오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이제 비슷한 번역일 것 같아요. 자, 이는 뭐냐면 언어나 행동에서 특정 그룹이나 소수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차별적인 언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political correctness입니다. 근데 왜 이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냐면 정치적인 올바름인데,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선이라고 하는 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듣는 사람이 불편해하면 악이야. 듣는 사람이 편안해하면 선이야. 그래서 political correctness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환영해서 받아들이면 선이고, 이 사람이 불쾌해하면 악이고, 그래서 악이라기보다는 틀린 거고 옳은 거고, 그래서 political correctness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혐오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하면 적당할래나 안 할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뭐 동성애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LGBTQ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런 거. 청각 장애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청각 손상자 이렇게 불러야 된다. 또 미국에서는 fat, 그러니까 뚱뚱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plus sized, 큰 옷을 입는 사람 이렇게 불러야 된다. 진짜입니다. fat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흑인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렇게 불러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he, she 그런 건 성차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it으로 통일해야 된다. 아니면 they나 them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또 chairman 안 됩니다. chairperson이지. man은 남자만 요구하는 거예요. chairman 안 돼요. chairperson. 또 종교적으로도 타 종교인들에게 혐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안 됩니다. 그래서 뭘로 다 바뀌었죠?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거 쓰면은 그거는 저기 아주 나쁜 놈이에요. 혐오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피 홀러데이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활시켰죠. 부활시켰다가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다시 죽였다가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다시 또 부활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이건 메리 크리스마스는 부활이 좋지, 죽었다 살았다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죽었을 때 미국 가보면 크리스마스 때요 아무도 메리 크리스마스 안 써요. 다 해피 할러데이. 심지어 캐롤 가사까지 바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러데이로 바꿔 부르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혐오가 뭔지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Political correctness야. 그때 달라. 혐오는 뭐냐면 철저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됩니다. 그것도 듣는 사람이 소수자일 때만 그렇습니다. 내게 혐오스럽게 들렸다. 그런 거 혐오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혐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혐오고 이 사람한테는 혐오가 아니야. 그래서 political correctness예요. 여기서는 옳고 여기서는 틀려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눈치 봐가면서 잘해. 저 사람이 혐오 느낄 것 같으면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혐오가 뭔지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왜 소수일 때만 혐오일까? 다수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혐오가 아니래. 그런데 소수자일 때만 혐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과 반을 가르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에서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이제 분노를 일으켜서 가르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당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화 막시즘에 기초한 인권이 나옵니다. 자, 그 인권은 뭐냐면 나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내가 듣기 싫은 권리를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게 여러분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지 들리지만 참 맹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철학적인 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난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은 내가 불편해. 화가 나. 그러면 내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듣기 싫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또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신앙 양심에 의해서 난 동성애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혐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예. 그 혐오가 뭔지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게 맹점이 많은 것이 특히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자기가 고민을 하면서 회개할 게 뭐지? 왜 죄인이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권이 침해된 거예요. 그 얘기를 난 듣기 싫으니까 교회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와 다른 생각의 말을 하면 교회가 인권을 침해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설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왜 불편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찾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교회와 목사님이 내 인권을 침해한 거예요. 내가 불편해지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이제 문화 막시즘의 사조의 영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고 있지만요.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엄청 심합니다. 이게 엄청 심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잘못된 거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세상 가치관 중에 살았어. 그러다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게 많을까요? 잘된 게 많을까요? 잘못된 게 훨씬 많겠지. 잘못된 가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생각 틀렸어.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게 혐오야. 혐오 발언이라는 거야. 듣기가 불편해. 난 듣기 싫어. 그러면 인권 침해가 되죠. 미국의 많은 교회들 여러분 이 공격 지금 엄청 받고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엄청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좀 제대로 하려고 했던 교회들은요, 이 공격들 엄청 받습니다. 구글 들어가서 쳐보면 별의별 얘기들 다 나옵니다. 그 교회에서 나를 어뷰즈했다, 뭐 나를 뭐 어떻게 했다, 막 이만큼씩 올라와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뭐예요? 나한테 회개하라고 했다. 나의 뭐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 결혼 안 했는데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다.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자 훈련입니까? 인권 침해입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인권 침해가 됐어요. 이미 됐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교회는요 절대로 사생활에 개입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위로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얘기 말고는 하면 안 돼요. 진리를 선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권이 침해돼요.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설마 거기까지 갈까? 아이고 나이브하십니다. 이미 미국에선 거기 훨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사임하시고요. 이미 그 단계까지 갔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것이 사조입니다. 자, 이게 무서운 것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그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왜? 이 시대의 사조니까. 나는 내가 불편한 말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게 당연한 진리고 당연한 권리인데 교회 갔더니 이게 침해다며. 당연한 권리를 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사조를 미혹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죄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 안에 이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죄를 막 지면서도 눈치를 봐. 이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죄라면, 미혹은 뭐냐 하면요, 자신은 정의로운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정의야, 이건 올바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 마귀가 사용하는 죄의 상위 호환 버전이 미혹입니다. 죄보다 훨씬 강력해요. 왜? 의를 행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짓는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미혹된 사람들은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거야. 옳은 일을 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죄의 상위 호환 버전이 미혹입니다. 참 무서워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떠내려가기 시작하면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자, 또한 이 근저에는 희생자, 피해자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약자는 항상 옳다는 거예요. 약자는 항상 옳다. 이것도 우리 사회도 굉장히 팽배한 생각 아닙니까? 약자는 항상 옳다. 우리나라 여론은요, 민심은 한결같아요. 약자 편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자. 한결같이 약자 편이에요. 이게 참 대한민국 국민들은 착해요. 긍휼지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했든 잘못했든 하여간 약자가 되면 그 사람 편이야. 자, 근데 이것이 하여간 약자는 항상 옳다라고 하는 희생자 이데올로기가 있고, 반대로 기득권층은 항상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약자인 성소수자, 또 미국에서는 흑인이나 유색인종, 또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에 이르기까지 약자는 항상 옳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상관없이 약자기 때문에 옳아요. 폭력을 행사해도 옳고, 도둑질을 해도 옳고, 거짓말을 해도 옳고. 왜? 약자니까. 미국에서는 여러분, 코로나 때 말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법령이 시행됐냐면 1,000불 이하를 훔치는 것은 잡지 못하는 법령이 실제로 시행됐습니다.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1,000불 이하는 이제 훔쳐도 처벌을 못 해요. 근데 왜냐하면은 돈이 없어서 굶게 생겨서 훔친 거를 어떻게 처벌하냐? 돈이 없어서 굶어서 지금 죽게 생긴 건데 약자거든요. 그들이 도둑질을 해도 그것은 옳다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와 그리고 그 부자들의 욕심과 이런 것이 근본 원인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면 이상한 거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그 타겟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로서리 마켓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도둑질하는 거를 점원이 잡았어요. 잡고 막았다가 점원이 해고됐거든요. 근데 유명한 사건인데 점원이 해고가 됐어요. 그 시행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불 이하는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자, 하여간 약자는요, 설령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해도, 도둑질하고 거짓말해도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기득권층과 사회 구조의 억압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반성경적인 인본주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성경은요, 남 탓하기 이전에 각자 자기의 죄를 돌아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문화 막시즘에서는 자기 죄가 아니라 모두 다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자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문화 막시즘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 사회의 질서를 강화할 뿐인 악한 거예요. 예, 이 사회가 지금 구조가 악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억압받고 피해받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구조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형제 눈에 티끌보다 네 눈에 들보 먼저 봐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질서에 순종해라.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질서를 계속 강화시키기만 할 뿐이지 변화를 일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막시즘은요,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법을 조롱합니다.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법을 조롱해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서부터는. 예. 다른 것들은요, 조금 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부터 벗어나는데 이 문화 막시즘은 그냥 대놓고 성경과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성별을 결정했다? 무슨 소리 내가 결정할 거야. 예. 성경의 가치는 기득권층을 강화시키기만 하는 그런 잘못된 이데올로기다. 악한 거다. 뭐 이런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물질 세계로 모든 것을 치환해서 환원한 결과 이 사람들에겐 악과 선의 개념, 또 정의와 불의의 개념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선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선은 그 목적이 선을 다 결정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옳은 거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 상관없다는 거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면 과정은 다 선이에요. 무슨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뭐 하든지 간에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뒤집어 엎기 위한 것이면 이건 다 정당하대. 이게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목적보다는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뭐 설령 좀 실수를 했더라도 마음의 동기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위한 것이었으면 하나님 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기가 뭔지 뭐 과정이 뭔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모든 선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중간에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뭐라든지 간에 당당해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인이야. 아주 당당합니다.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자본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요, 미안해는 해요. 응?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몰라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 문화 막시즘은 막시즘의 철학은 거짓말을 의롭게 생각해요. 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고요, 의롭다고 스스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죠, 영. 영이란 말이에요. 자, 어디까지 했죠? 자, 그 근저에는 이제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뭐 희생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희생자 이데올로기는 자신 또는 집단을 지속적으로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이 피해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정당화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정의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고통, 억압, 차별을 자신들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차별받은 사람들의 모임, 뭐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 차별받고 피해받은 것이 그 집단을 규정하는 정체성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리고 과거의 부당한 경험을 강조하고 현재의 모든 문제를 그 경험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과거에 당했던 그 차별 때문이야. 이제 억압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현재의 모든 문제를 그 경험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피해자는 항상 도덕적으로 옳고 가해자는 항상 부도덕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합니다. 피해 경험을 강조함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반대 의견은 억압합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항상 외부로 전가합니다. 과거의 억압 때문에 그랬고 구조적인 불평등 때문에 그랬고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 결과 개인의 능동적 변화 가능성은 다 배제되고 외부의 변화만을 요구합니다. 모든 문제가 외부에,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합니다. 그래서 정책 변화, 뭐 보상, 혜택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자, 이런 이 피해자 정체성은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면서 결국 정치 세력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해자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희생자 이데올로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해석하는 거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 늘상 보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보고 있는 현상들인데 그 기저에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철학적 그리고 가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마르크시즘의 철학과 결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거 설명하는 거죠. 뭐 뒤에서 마르크시스트들이 막 조작해서 이런 걸 만들어낸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철학적인 흐름이 같은 것은 사실이죠. 철학적인 흐름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철학적인 흐름 위에 환경운동이 더해집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이게 문화막시즘 영향이라고요?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경향이 보여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이슈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챗GPT한테 물어보십시오. 문화막시즘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환경운동이 떠오릅니다. 예. 자, 환경운동이 왜 대표적인 막시즘의 영향이냐면, 자, 이 막시즘은 결국 피해자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반이 있어야 되니까 이 대립 구도로 이해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뺏는 사람 뺏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환경운동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그 자본이 자연을 착취한다고 해석합니다. 자본이 자연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을 무리하게 돌리기 때문에 자연이 이제 파괴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뺏는 사람은 자본가들, 그리고 뺏기는 것은 자연, 뭐 이런 거죠. 자, 자본주의에서 자연은 단순한 생산수단일 뿐이고 그 파괴되는 비용은 공동체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글로벌 남반부와 글로벌 북반구의 대립 구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것은 선진국들이 주로 위치해 있는 글로벌 북반구고 그 자연이 파괴됨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글로벌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반의 구조를 글로벌 북반부와 글로벌 남반부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대립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대는 아직 환경이 파괴돼도 그럭저럭 살만해. 그래서 그냥 지금 세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뭔가를 막 돌려요, 그 공장을. 그런데 미래 세계는 그것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대립 구조가 뭐냐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대립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이해를 합니다. 자, 여하튼 이 환경운동의 아젠다가 문화 마르크시즘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 세력화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어떤 이들은 이런 문화 마르크시즘을 음모론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퉁쳐서 그런 거 전부 음모론이야. 이건 지적 자살이고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사상가들이 있었고 그런 사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만 이렇게 서치해봐도 아니면 그 네이버만 검사해봐도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의 저술 다 있고요. 번역된 책들 다 있고요. 만약 진짜로 못 믿겠으면 뭐 그중에 한 권 사서 읽어보세요. 다 그냥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지적 자살이고,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없는 거, 현상도 있단 말이에요. 현상이 그런 거 없어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거는 그냥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진짜 지적 자살이고 그 주장이 음모론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뒤에서 조직하고 막 뒤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움직임으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려는 세력이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음모론이라는 얘기를 쓴다면 그건 뭐 대화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탈중심적으로 그냥 일어나고 있는 문화운동인지 그 부분은 이제 그럼 학자들이 의논을 해봐야겠죠. 근데 약간 탈중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화운동으로서도 이런 게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주장해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그리고 현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진짜 지적 자살이에요. 그 현상에 대한 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중심화된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그런 cultural movement다 이게. 그렇게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문화 막시즘은 정치적인 색깔을 껴요. 이것의 최종 목적이 정치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그래서 그 현상에 편승하고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정치 집단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팩트로서 잘 분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자 그렇다면 문화 막시즘이 반성경적인 것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이제 너무 자명한데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문화 막시즘이 반성경적인 것은 그 시작이 유물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과는 정반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뭐 다른 사조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른 사조도 비슷하긴 한데 다른 사조는 아예 처음부터 없어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얘는 아예 시작 자체가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과 정의와 불의의 정의 역시 성경과는 대척점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가릴 게 없어요. 이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은 다 선이에요. 세상이 평등하게 되기 위한 건 다 선이에요. 억압으로 해방하기 위한 건 다 선이에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의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이런 사람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서는 이게 사실은 소화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소화가 안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기저들을 보면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거짓말과 모든 불의들은 선한 것으로 정당화됩니다. 성경과는 전혀 다른 가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 잘 안 보세요.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는 남기든 10달란트는 남기든 그거 하나님 잘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의 충성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반대죠. 또한 둘째 문화 막시즘은 그 동기가 분노입니다. 분노. 근데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죠. 분노가 동기가 된 것이 성경적일 수는 없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 좋은 걸 수 있어요. 억압을 타파하자, 또 불평등한 이슈를 바로잡자, 저기 그 욕심에 의해서 과도하게 부패한 저것들을 정의롭게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바꾸자, 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들어가서 동기가 뭔지를 봐야죠. 동기가 분노예요. 분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성경적일 수는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무리 좋은 이슈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좋을 리도 없어요. 분노는 반드시 분노를 낳고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이나 막시즘을 끝까지 가보면 결국 마지막에 폭력과 피로 끝나게 됩니다.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끝나요. 왜? 동기 자체가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적인 동기죠. 그 분노는 마귀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게 성경적인 동기는 사랑에서부터 나와야죠. 또 셋째, 문화 막시즘은 기본적으로 갈라치기에 기초합니다. 정반으로 갈라져야 돼요. 성경은 하나 되는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데, 문화 막시즘은 둘로 나눠서 상대를 제압하고 힘으로 뒤집어 엎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정의고 선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넷째,
문화 막시즘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로 전가합니다. 구조가 문제고 기득권이 문제고 내 잘못 그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자는 항상 옳습니다. 성경하고는 대척점에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면 안 되고요. 현상들은 다 좋은 얘기를 하지. 다 같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죽입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돌아가는 사조가 뭔지, 가치가 뭔지, 동기가 뭔지 그것들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체제냐?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완전하냐, 선하냐? 당연히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선하겠습니까? 당연히 악합니다. 당연히 부패하고요. 그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당연한 겁니다. 그거 이제 황금만능주의 할 때 한번 다뤄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요, 죄인의 냄새가 나고요. 막시즘에서는 마귀의 냄새가 나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맞아요. 부패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바로 잡아야 돼요. 당연히 맞는 얘기지. 그런데 그렇다고 막시즘 쪽으로 가느냐? 여기는 부패한 게 아니라 마귀의 냄새가 나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패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미련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본주의 부패합니다. 잘못된 것 있고 꼴 보기 싫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원수의 편에 설 수는 없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뭐 그게 어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그런다. 저는 이거는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그런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적어도 저에게 맡기신 저희 교회 성도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 마음이요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여간 정의롭자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귀한 마음인데 그게 미혹에 끌려서 정의를 시행하다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에 선다.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저는 그거는 못 보겠어요. 그거는 못 보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마음이에요. 정의를 실현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뒤에 가보니까 이거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에 가서 서 있어요.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저는 목자의 양심으로 그거는 못 보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너져서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대놓고 대적하고 처음부터 반대하면서 시작한 그쪽 편에 가서 서 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게 미혹입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저는 적어도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 잘못됐어요. 고쳐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범주 안에서 그 일을 시도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안에서 이걸 고쳐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걸 고치겠다? 아이쿠야, 아이쿠야.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대놓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여성으로 창조했어도 난 그거 동의 안 해요. 내가 정할 거예요. 선과 악이 뭐냐고요? 내가 정할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반역하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걸 고치겠다? 그걸 과연 하나님이 지지하실까? 저는요 한 사람도 미혹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귀한 마음의 출발점들 정말 공의롭게 하자. 정말 이 세상을 정의가 역사하는 세상이 되게 하자. 그 귀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오염시킬 수 있는지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죠. 미혹에 휩쓸려가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혹이 없도록, 또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이 현상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도록,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 위에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밤 지나서 또 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많은 백성이 나갈 어둠만 지나서 또 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로 참새며 내 찬송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과 밤 지나서 또 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다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되어들라. 어느 밤 지나서 또 든다. 파란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느 밤 지나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진리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세워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의와 정말 공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해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에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미혹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에 서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진리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미혹이 아니라 진리에 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